옛날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 마을에는 수십 년 전 불의의 사고로 버려진 작은 병원이 있었다. 그 병원의 이름은 희망병원이었지만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절망병원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유는 병원을 떠돌아다니던 영혼들과 원혼들이 매일 밤 병원을 떠돌며 울부짖는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이 병원은 한때 수많은 환자들이 찾는 곳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끔찍한 화재 사고로 모든 것이 변했다. 병원 직원과 환자들 대부분이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날 이후 이 병원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금기시되는 장소가 되었다. 몇몇 용감한 젊은이들이 호기심에 병원 안으로 들어가 밤을 지새우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종종 공포에 질린 얼굴뿐이었다. 어느 여름밤 시끌벅적한 도시에 살고 있는 대학생 3명이 이 끔찍한 이야기를 듣고자 극적인 경험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 이 이야기를 접했고 병원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이름은 준호, 민수, 그리고 소라였다. 그들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주민들에게 물어 절망 병원의 위치를 찾아냈다. 병원은 무성한 잡초와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었고 보기만 해도 으스스한 느낌을 주었다. 해가 질 무렵 그들은 병원 입구에 서서 긴장 반 기대 반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병원 내부는 더러워진 벽과 깨진 유리창, 녹슬고 부식된 의료기구들로 가득 찼다. 긴 복도를 따라 걸으며 그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그들 모두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다. 첫 번째 이상한 사건은 2층에 도달하니 벌어졌다. 갑자기 복도 끝에서 문이 스스로 열리더니 바람도 없던 곳에서 서늘한 기운이 그들 쪽으로 밀려왔다. 저거 방금 봤어? 소라가 손전등을 잡고 준호에게 물었다. 그래,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준호가 대답했다. 민수는 두려움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 안에는 오래된 병실이 있었고 다 낡아빠진 침대와 휠체어가 놓여 있었다. 문을 닫고 돌아서려는 순간 그들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말았다. 병실 한켠 희미하게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손짓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저게 뭐야? 민수가 두려움으로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쩌면 그냥 착각일지도 몰라. 소라가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 역시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마음을 추스르고 3층으로 향했다. 3층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마주한 것은 더 오싹한 공기였다. 그곳엔 연약한 빛만이 들어와 창문 틈에 비치고 있었으며 굉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마치 어디선가 들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울음소리 같았다. 세 사람은 당혹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준호는 스마트폰으로 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녹음기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다. 그들은 남은 용기를 모아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병실 안은 차갑고 어두웠다. 물탱크 가다는 소문과는 달리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였다. 소라가 뒤를 돌아본 순간 그녀의 뒤에 섬뜩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 그림자는 그녀에게 어느 방향으로도 가지 못하게 길을 막고 있는 듯 보였다. 빨리 나가자. 소라가 소리쳤고 세 사람은 겁에 질려 계단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병원은 그들을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다. 계단에서 갑자기 바닥이 무너져 내리더니 민수는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준호와 소라는 경악하며 그를 부르고 민수를 찾기 위해 정신없이 내려갔다. 다행히 민수는 큰 부상 없이 쓰러져 있었다. 그러나 그가 힘겹게 일어난 순간 이번엔 그들 주위로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가지 마. 여기 있어. 함께. 음성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이성이 끈을 다잡고 병원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온몸이 식은땀과 먼지로 젖어 있었다.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병원 밖에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날 밤 이후로 그들은 다시는 이곳을 찾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준호는 그 후 이 경험을 블로그에 올리며 말했다. 희망병원이란 이름은 어쩌면 그곳에 머무르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간절히 바랐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병원은 영원히 절망의 공간으로 남게 된 것일지 모른다. 이 이야기는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두려움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공포 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대학생 민수는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위해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시간이 어느덧 새벽 2시를 넘어서 도서관은 텅 비어 있었고 주로 마감 때까지 남아있던 몇몇 학생들도 이미 돌아간 뒤였다. 민수는 도서관이 닫히기 전에 마지막 챕터를 마치고 서둘러 짐을 챙겼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시골의 한적한 도로였다. 버스는 이미 끊긴 지 오래였고 민수는 택시를 타기로 했다. 다행히 잠시 후 빈 택시가 나타나 민수는 편안히 뒷좌석에 앉아 양재역 근처에 있는 자취방으로 향했다. 차 안은 조용해서 민수는 피곤한 눈을 붙이기로 했다. 잠든 동안 민수는 알 수 없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낯선 숫자들이 반복해서 나타났다. 400이, 40만 2400이, 그리고 그 숫자가 그의 뇌리에 강하게 박혔다. 이상한 기분에 민수가 눈을 떴을 때 택시는 여전히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였다.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자마자 민수는 무언가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전화기 너머로 아무 말이 없었지만 어딘가 좀 기이한 침묵이 감돌았다. 시간이 약간 지나자 나지막히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계세요? 민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심호흡을 하고 차분히 대답했다. 누구세요? 장난 전화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대신 다시 숫자만 읽었다. 4, 0, 2, 4, 0. 이 민수는 좀 더 단호히 말했다. 이런 전화하지 말고 잘못 거셨으면 그냥 끊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이상한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 시간에 다들 자느라 받지 않았다. 혹시나 하고 메시지를 남기고 나면 뭔가 나아질 줄 알았지만 그의 불안은 여전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민수는 기말고사를 모두 끝내고 평소 좋아하는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혼자 앉아있는데 그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머릿속에서 울렸다. 4, 0, 2, 4, 0, 2. 그 순간 민수의 눈앞에 그 숫자가 적힌 글자들이 선명하게 펼쳐졌다. 휴대전화에 떠오르는 전화를 확인했을 때 그것은 그 아이의 전화번호 뒷자리와 일치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꿈이 아니어 문득 깨달았다. 그는 공포스러운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어쩔 수 없이 그 번호로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다. 혹시나 뭐라도 알아낼 수 있을까 싶어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끝나고 이번에는 어른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민수는 목소리에 주저함 없이 말했다. 아, 안녕하세요. 저 며칠 전부터 이 번호로 이상한 전화를 계속 받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딸이 작년에 불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따라 혼자 집에 있었는데 전화를 걸었던 번호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이 번호가 있었어요. 민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꿈에서도 전화를 통해서도 계속 들려왔었다는 생각에 공포가 물려왔다. 상대방은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민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없었고 오랫동안 산잠이 들었다.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그 아이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던 걸까? 민수는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걸까? 아무런 답도 찾지 못한 채 그 목소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려졌고 결국 다시는 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민수는 무언가 중대한 메시지를 놓쳤다는 느낌에 빠졌다. 그 불가사의한 경험은 그렇게 끝났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그 목소리가 오랫동안 잊히지 않고 남아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썰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중 하나를 매우 길게 작성해보겠다. 이 이야기는 허구이며 순수한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주영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다. 주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친구들과 모여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늦게 집에 가게 되었고 그녀의 마음속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숲길. 그 길은 평소엔 친구들과 함께 떠드는 소리로 가득 찼지만 지금은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다. 주영은 자주 이곳을 지나가곤 했지만 오늘따라 숲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 하나하나가 신경에 거슬렸다.
그녀는 마을에서 유명한 미신을 떠올렸다. 그 미신에 따르면 이 숲길을 늦은 밤에 혼자 지나가는 이에게는 유령이 따라붙는다고 했다. 처음에는 웃어 넘겼던 이야기 가이상하게도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얼른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다 문득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주영은 순간 경직되었고 뒤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아 빨리 걸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 인기척은 점점 가까워졌고 이제는 뒤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확연히 들렸다.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용기를 내어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주영은 다시 앞을 보며 더 빠르게 걸었고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지만 여전히 빈 공간뿐이었다.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어 손전등을 켰고 빛을 주위에 비추면서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숲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게 되었다. 주영은 곧바로 멈춰서서 빛을 그쪽으로 비추었지만 다시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 미치겠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하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그냥 바람에 흔들린 나뭇가지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서는 자꾸만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쌓여가고 있었다. 마침내 숲길의 끝이 보이지 않도의 한숨을 내쉬던 순간 주영은 누군가의 낮은 속삭임 소리를 들었다. 도와줘. 너무나도 희미하고 아련한 그 소리는 소름이 돋도록 두려운 것이었다. 그녀는 순간 멈칫했다. 주영은 더 이상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작정 뛰기 시작했다. 더 이상 멈추지 않고 달려나가다 그녀는 곧 집에 도착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녀는 안락한 소파에 몸을 던지며 방금 있었던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며칠 후 주영은 친구들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친구들은 대개 웃으며 그녀를 놀렸고 단순한 환상이었을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잠도 잘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영은 우연히 마을 도서관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다. 20년 전 한 소녀가 그녀가 지나던 숲길에서 실종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소녀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이는 그녀가 도와줘 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주영은 그날 저녁 숲길을 다시 찾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소녀의 혼을 위로할 수 있다면 자신이 그날 들었던 음성이 무엇이든 간에 풀리지 않은 비밀을 조금은 밝힐 수 있기를 바랐다. 그녀는 다시 어둑한 숲길을 걸으며 소녀를 위한 작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부드러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했다. 나비처럼 가벼운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마워. 주영은 그 후로 2번 다시 그 숲길에서 무서운 경험을 하지 않았다. 마치 그곳에는 더 이상 어떤 존재도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그녀는 비로소 안도했다. 그날의 경험은 또 하나의 오싹한 이야기가 되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며 그녀의 이야기는 다른 형태로 전해지겠지만 그 밤 그녀가 느꼈던 소름 돋는 감각만큼은 끝내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이처럼 공포는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무르며 우리를 경계하게 만든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문득 주위를 둘러보며 아직도 숨어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의심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